2025년 부동산 시장의 진짜 변수는 금리가 아니다. 여러분, 모두가 금리만 쳐다보고 있을 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오를 거라고 믿고 계신가요? 그런데 왜 작년에 금리가 내려갔는데도 집값은 제자리였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금리가 아닙니다. 모두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더 무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 사시는 김 부장님은 올해 58입니다. 대기업을 35년 다니고 작년에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으로 3억을 받았고 그동안 모아둔 돈과 합쳐서 5억이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이 돈으로 투자용 아파트를 하나 더 사려고 했습니다. 김 부장님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금리가 곧 내려갈 것이고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오를 것이고 그러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부동산 전문가들도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금리 인하 전에 서둘러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 부장님은 지난해 초 분당의 아파트를 8억에 샀습니다. 5억은 현금으로 내고 3억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금리가 연 4.5%였습니다. 매달 이자가 11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님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곧 금리가 내려갈 테니까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김 부장님은 혼란스럽습니다. 금리는 실제로 내려갔습니다. 4.5에서 3.5%로 떨어졌습니다. 이자 부담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조금 떨어졌습니다. 8억에 샀던 아파트가 지금 7억 5천만 원입니다. 김 부장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오른다고 했는데 왜 안 오르는 걸까요? 전문가들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걸까요? 사실 김 부장님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금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수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금리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금리는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금리는 여러 변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요입니다. 사려는 사람이 있어야 가격이 오릅니다.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바로 이 수요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 사시는 박 사장님은 부동산 중개업을 40년 넘게 하셨습니다. 박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요즘 시장이 예전과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금리가 조금만 내려가도 매수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주말이면 중개소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한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박 사장님이 발견한 첫 번째 이유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지금 집을 사야 할 나이대는 30대와 40대입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을 마련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30년 넘게 계속되면서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30대 인구가 8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0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500만 명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집을 살 사람이 200만 명이나 줄어드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의 경제력입니다. 30대, 40대의 소득은 예전만 못합니다. 정규직은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늘어났습니다. 평생 직장은 사라졌고 고용 불안은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억짜리 집을 사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용인에 사시는 최 선생은 올해 38입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연봉은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최 선생은 집을 살 생각이 없습니다. 최 선생이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는 10억이 넘습니다. 20%만 준비해도 2억입니다. 최 선생이 10년을 모아도 힘듭니다. 게다가 8억을 대출받으면 매달 이자만 200만 원이 넘습니다. 원금 상환까지 하면 300만 원입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집에 쏟아붓는 삶. 최 선생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전세로 살면서 여유 있게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결혼도 미루고 있고 아이도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최 선생 같은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025년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더 충격적입니다. 바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입니다.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
이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세대가 지금 60대 후반입니다. 대부분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젊은 맛을 때 집을 사서 몇십 년을 보유했습니다. 집값이 수십 배 올랐습니다. 지금 이들은 서울과 수도권에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집을 사지 않습니다. 오히려 팔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큰 집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했고 부부만 삽니다. 방 4개짜리 아파트에서 방 2개로 다운사이징합니다. 관악구에 사시는 정 사장님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정 사장님은 65세이고 작년에 은퇴하셨습니다. 정 사장님 부부는 30년 넘게 살던 40평대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20평대로 옮겼습니다. 정 사장님은 차액으로 5억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돈으로 노후 생활비를 만들었습니다. 큰 집에 살면서 관리비와 재산세로 고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작은 집이 오히려 편합니다. 청소도 쉽고 관리도 쉽습니다. 정 사장님 같은 분들이 지금 수도권에서 수만 명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수십만 명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파는 집은 대부분 큰 평수입니다. 그런데 이 큰 평수를 살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는 큰 집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도 하나 낳을까 말까 하는데 방 4개가 필요 없습니다. 관리비도 부담스럽고 청소도 힘듭니다. 작고 효율적인 집을 선호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수는 양극화입니다. 예전에는 서울이면 어디든 올랐습니다. 강남이든 강북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오르는 곳은 더 오르고 내리는 곳은 더 내립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는 여전히 강합니다. 수요가 있습니다.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높은 인프라. 돈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을 원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다릅니다. 특히 외곽 지역은 힘듭니다. 경기도 끝자랑, 인천 외곽, 이런 곳은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일자리가 멀고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집값이 싸다고 해서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김포에 사시는 윤 사장님이 이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윤 사장님은 5년 전 김포에 신축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6억이었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샀습니다. 곧 지하철도 연장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집값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5억 5천만 원입니다. 지하철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주변에 빈 아파트가 많습니다. 분양이 안 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윤 사장님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보태서 서울에 샀어야 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팔면 5천만 원 손해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가지고 있으자니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양극화의 현실입니다. 좋은 입지는 버티고 나쁜 입지는 무너집니다. 금리가 내려가도 이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번째 변수는 전세 시장의 붕괴입니다. 전세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목돈을 맡기고 2년 동안 집을 쓰는 제도. 이 전세가 지금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더 이상 전세를 원하지 않습니다. 월세를 편호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쏠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자가 너무 낮습니다. 차라리 월세를 받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월세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월세가 매달 나간다는 것입니다. 전세는 2년에 한 번 목돈이 필요했지만 월세는 매달 부담입니다. 성남에 사시는 한 선생은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한 선생은 52둘이고 지금까지 전세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전세갱신을 거부했습니다. 월세로 전환하거나 나가라고 합니다. 한 선생은 당황했습니다. 전세금 4억을 다시 찾아야 하는데 그 돈으로 갈 곳이 없습니다. 전세 매물이 너무 적습니다. 있어도 금액이 훨씬 올랐습니다. 결국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월세는 매달 150만 원입니다. 한 선생의 월급에서 150만 원이 빠지면 생활이 빠듯합니다. 저축은커녕 매달 빠듯하게 살아야 합니다. 한 선생은 진지하게 집을 사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50이 넘어서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비싼 월세를 감수하거나 무리해서 집을 사거나 어느 쪽이든 부담입니다. 다섯 번째 변수는 상속과 증여의 변화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가진 부동산을 자녀들이 물려받을 것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60대 부모가 30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증여도 하고 상속도 합니다.
문제는 이 자녀들이 그 집에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살던 동네는 대부분 외곽입니다. 자녀들은 도심에서 일합니다. 출퇴근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물려받은 집을 팔거나 임대를 줍니다. 이렇게 나오는 매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르기 힘든 구조입니다. 평택에 사시는 이 사장님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 사장님의 부모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평택에 집 한 채를 남기셨습니다. 이 사장님은 그 집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장님은 서울에서 삽니다. 평택까지 출퇴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6개월이 지나도 안 팔립니다. 가격을 2번이나 낮췄는데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이 사장님은 월세를 놓았습니다.